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3.1%를 밑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해석되지만 데이터 공백 여파로 연준의 내년 금리 경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3천 건 줄었습니다. AP통신은 고용 둔화 우려는 있지만 청구 건수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 풀려있던 엔화 자금의 향방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위험자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외국인들의 엔화 차입이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든 만큼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부의 정책 시선이 코스닥으로 옮겨가면서 투자 심리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과 신용융자 잔액은 2023년 테마주 장세 당시 수준까지 늘었고 AI 관련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비만 치료제와 새내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변동성이 큰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땡큐 마이크론의 하루였고요. 마이크론의 실적을 반영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론이 특히나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왔죠. 다음 가이던스 EPS가 4달러가 예상치였는데 발표치가 무려 8달러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 반도체 센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BOJ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인상 쪽에 무게추가 옮겨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인상이 될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준비한 코너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세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상장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센티가 아쉽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230만 원까지 올려잡는 곳도 나타납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소캠과 관련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샘플을 납품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 플로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은 최근 연준에 맡겨뒀던 돈을 인출해서 그걸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리 높은 기준금리에 고정을 시켜놓겠다라는 방어 전략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끝났다는 말, 오늘로 종료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특히나 내년도 가이던스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S&P 500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건 예상보다 낮은 물가 그리고 마이크론의 강한 전망 두 가지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였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 좀 보면요. S&P 500은 0.79%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38% 상승하면서 23,006.36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도 0.14%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장이 다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말씀하셨던 대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였습니다. 미국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3.1%, 그러니까 0.4% 정도 낮았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식품을 뺀 근원 CPI 역시 2.6%로 예상치인 3.0%보다 밑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자 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 매수세가 힘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CPI는 깔끔한 비교가 쉽지 않다니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여파로 발표 일정이 미뤄졌고 그다음에 앞서 10월 물가 보고서가 취소되면서 이번 수치만으로 통상적인 CPI처럼 충분한 비교 데이터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비 항목이죠. 그중에서 자가 주거비 환산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같은 지표 산출에서 논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지표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한 번의 발표만으로 인플레이션 추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확 끌어올린 건 반도체, 그중에서도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을 강하게 제시하면서 약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흔들리던 인공지능 AI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알파벳 등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지출이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동시에 이제 AI 테마 안에서도 실적과 전망만 좋으면 무조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진짜 수혜주를 가리는 시장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증시는 물가 둔화와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마이크론의 강한 가이던스가 기술주 랠리를 재점화한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데이터 공백 이슈가 있었던 CPI만큼 이 부분에 약간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산타 랠리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CPI 발표도 잘 나왔죠. 다만 수치상 왜곡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거의 0으로 반영이 된 상태이고 상품 가격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나왔던 그 낮은 가격을 잡은 거라서 수치상 왜곡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에서 IB들이 TP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로젠블렛 쪽에서 나왔던 $500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가치 1,000조 원 눈앞이고요. 오픈 AI가 초대형 투자 유치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 원 안팎을 전제로 해서 수십억 달러, 많게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 생성형 AI 하면 등장하면서 빠지지 않는 회사가 오픈 AI인데 챗GPT 개발사죠. 초대형 투자에 나서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매체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일부 투자자들과 기업 가치 약 7,500억 달러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1,000조가 넘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십억 달러, 많게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 가치면 메타나 테슬라 정도 급이기 때문에 이게 IPO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AI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몸값을 키운 대표적인 AI 스타트업입니다. 올해 가을에 진행된 직원 매각분 거래에서도 이미 기업 가치 5천억 달러를 인정받았고요. 이달 초 아마존과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 넘는 어쨌든 투자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오픈AI가 앞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수조 달러,
이제 쓰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IPO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돈을 모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받는 것이고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대형 AI 모델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까지 사실상 AI 전용 국가급 인프라를 해야 되고 돈도 이제 그렇게 국가 예산만큼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선 대규모 선투자가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속도감이 있는 자금 조달이 늘 긍정적으로 이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오픈AI가 여전히 본업 기준으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모델 역시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검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도 이제 시장 한쪽에서는 여전히 AI 혁명의 핵심 플랫폼이 이제 오픈AI고 장기 베팅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기대에 앞선 AI 버블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오픈AI가 7,50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요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타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AI가 상장하지도 않은 비상장 신분으로 이미 다수의 빅테크와 위협하는 초대형 AI 인프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실제 규모가 어디까지 정해질지 이걸 넘어설지 아니면 그 정도에서 계속 이제 하락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추세는 넘어설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자금이 AI 생태계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키워낼지 또 규제와 거품 논란을 더 자극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볼 때 이런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키워드 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워너, 파라마운트 돈 줘도 싫어이고요. 넷플릭스 대 파라마운트 인수전 이 키워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결국에 넷플릭스 손을 들어준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를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워너 이제 인수 당하는 워너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해달라고 적대적 인수에 관련해서 주주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넷플릭스의 분할 합병안을 지지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지선을 다시 한 번 더 호소한 것이고 지지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내년 1월에 이제 결정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워너브라 디스커버리 이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먼저 넷플릭스가 워너를 둘로 쪼개서 영화라는 스튜디오 HBO 스트리밍 부분을 떼어서 가는 구조로 약 720억 달러 그리고 주당 가격은 27달러 75센트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워너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증된 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라마운트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77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720억 달러보다 어쨌든 59억 달러가 더 많은 거고요. 주당 가격도 30달러입니다. 그래서 현금 인수를 하겠다. 이것도 뭐 주식 교환이라는 그 블록딜 형태가 아니라 그냥 현금 인수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거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워너 이사회는 이 제안이 허상에 가깝다. 주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수 자금을 댄다고 했던 앨리슨 가문이죠. 오라클 가문인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변 신탁이라는 점을 문제를 삼았고요. 서류를 이제 지켜보더라도 공백이 좀 많고 예외 조항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막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파고들고 보면 오히려 넷플릭스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인수전 초기 자금의 한 축이었던 제럴드 슈쿠너의 한 파트너스가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동 국부 펀드가 참여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동 국부 펀드에 대한 것들은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일본이 약간 이제 그동안 뭐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뭐 영화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자 이제 파라마운트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워너가 법률 문서를 핑계로 주주들을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자신들이 제시한 신탁은 40년 된 건실한 신탁이며 30달러 전액 현금으로 보존하는 단순한 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이제 논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리스크에 대한 공방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넷플릭스 딜보다 우리 쪽이 더 좋다.
반독점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기 쉽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쪽이 주주나 이런 부분의 관계가 훨씬 더 이제 넷플릭스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쪽과 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너 이사회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거래 모두 규제 리스크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파라마운트가 뭐 중복되는 게 좀 있거든요. 영화사 같은 게. 그래서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인력 감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축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들에게 나쁘고 직원들에게 나쁜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의 이제 테드 서랜도스 공동 CEO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이후에 넷플릭스와 워너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극장용이라든가 영화라든가 TV 스튜디오, HBO 이런 것들이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구조조정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계속 싸우는 구조지만 주주총회 표제기일이 내년 봄, 길게는 어쨌든 여름으로 예상이 되면서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의 몸값 치킨 게임이 어디가 띄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넷플릭스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넷플릭스는 또 여론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한 뒤에도 스트리밍에만 집중하지 않고 극장 개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오는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국 결국 EUV 만들어냈다이고요. 우리가 슈퍼을 반도체 시장에서 이야기하면 ASML의 EUV 장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비밀리에 EUV 장비를 복제 버전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보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동안 해왔었던 수출 통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먼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뭐 미중 기술 패권의 쟁점은 이제 초미세 공정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낮은 수준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냐는 건데 그 핵심 장비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네덜란드의 슈퍼을이죠. ASML의 EUV 노광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중국이 복제 버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카더라 소식과 가깝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어쨌든 로이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완성 시점에 따라서는 미국의 그동안 이제 제지해왔던 수출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서 위치한 한 고보안 보안이 철저한 연구시설에서 ASML의 어쨌든 극자외선 노광기 이른바 EUV 시스템을 역설계해서 프로토타입이 올해 완성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공장 한 층을 거의 다 채울 정도의 크기고요. 극자외선이죠. EUV에 광원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실제 칩 생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걸 이 정도까지 어떻게 만들어냈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핵을 막았는데 핵 용광로나 이런 것들 가동기를 만들어낸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일하는 중국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대거 참여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국으로 돌아오며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고요. 보안 유지를 위해서 가명 신분증까지 받아가면서 연구소 내에서 어쨌든 서로의 가명을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비밀리에 했고 최근에 이제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중고 시장에서 이제 ASML의 구형 노광기를 가져왔고요. 요게 이제 일본이나 니콘 그리고 독일 자이스 등의 부품을 우회로 확보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인 게 아닌가, 구사를 높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항공모함을 가져온 다음에 그걸 분해해서 비슷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중국의 맨하탄 프로젝트 불리는 이 사업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측근에게 시켜서 총괄하는 반도체 자립 전략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라고 하는데 하웨이가 칩 설계부터 장비 생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웨이 반도체 관련 인력들은 연구 속에서 숙식하면서 일주일 내내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된 채 어쨌든 극도의 보안 속에서 개발에 매달렸다고 하고 있고요. 서방 정보 당국은 그동안 중국의 기술 탈취 인재에 경고해왔지만 이미 어쨌든 EUV 프로타입을 가동 단계에 이제 들어간 걸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노코멘트를 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이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복제하는 단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어스레드나 메타엑스 같은 종목들도 중국 현지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메타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상장을 좀 했었죠. 그때 당시에 693%까지 뛰기도 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오스카 TV 떠나 유튜브 품이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50년 넘게 이어져 왔었던 TV 시대를 마감을 하고 2029년부터는 유튜브로 재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새롭게 생중계 플랫폼으로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디즈니와 ABC 방송이 이걸 계속 했었는데 사실 광고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오스카 쪽은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광고료나 이제 이 송출료를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20억 명에 관한 이쪽 부분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유튜브 쪽에 이걸 넘기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서로 전략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오스카의 어쨌든 집이라고 하면 미국 ABC 방송국이었는데 이거 대신에 앞으로 2029년부터는 이제 유튜브가 전 세계 시청자를 상대로 본 시상식과 생중계 플랫폼을 하게 되는 건데 2028년까지는 ABC 중계가 이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바뀌게 되는데 스트리밍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대세가 유튜브로 왔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플랫폼을 이걸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거의 다 TV로 봅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도 있고 뭐 넷플릭 그러니까 이렇게 태블릿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많은 분이 안방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ABC 방송에서 하는 거랑 뭐 이게 하는 거랑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스케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상식뿐만 아니라 레드카펫 프리쇼라든가 백스테이지 비하인드 인터뷰라든가 후보 발표, 거버넌스 어워드, 과학상, 학생 아카데미 시상식 등 각종 인터뷰와 교육 프로그램과 팟캐스트 말 그대로 오스카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유튜브 생태계에 인게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편집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디즈니와 ABC 방송국은 이거 웬만하면 잡으려고 했는데 광고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처럼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비싸고 까다로운 라이브 이벤트를 떠안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카데미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 지상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20억 명이 넘는 글로벌 이용자의 깔을 가진 유튜브와 손잡고 좀 MZ세대라든가 해외 팬층까지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유튜브의 그림이 더욱더 공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명 크리에이티브와 레드카펫에서 객석이라든가 백스테이지 출입을 열어주고 이들이 찍은 콘텐츠와 쇼츠, 라이브를 쏟아내게 해서 중계형 시상식이 아니라 팬덤을 만드는 거대한 라이브 이벤트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오스카를 재해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일반 유튜브와 쇼츠 하이라이트도 동시에 폭발시키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이미 NFL이라고 이제 미식축구 미국의 미식축구가 있습니다. 이 생중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폭발적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스포츠 쪽에서는 NFL, 이쪽에서는 이제 연예계 쪽에서는 어쨌든 오스카상을 시상식으로 해서 양축으로 이제 라이브의 어쨌든 뭔가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상파에서 스트리머로 그리고 일방형 TV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와 팬덤이 함께 하는 시상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는 더 이상 거실 TV 앞에서 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에 접속해서 댓글도 달고 밈도 만들고 하이라이트 갈아보는 인터랙티브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9년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오스카가 그렇게 되면 탄생한 지 100년 만에 빅테크의 손에 넘어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업계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신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최근 이 종목을 둘러싼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적 분할 이후의 수급 재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입니다. 대신증권은 이 흐름들을 종합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0만 원을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신증권은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수급 이슈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적 분할을 통해서 순수 CDMO 기업으로 재편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관과 또 패시브 자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해졌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이 수급 재편 과정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시선도 다시 이제 실적 그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대신증권이 실적 측면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로 2026년 생산 능력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4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 기준으로 풀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5공장은 지금 램프업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램프업이라고 한다면 공장을 지어놓고 이 곧바로 최대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가동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동을 시작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이 두 공장의 효과가 함께 나타나면서 2026년까지는 지금 실적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송도 6공장의 착공 검토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공장은 이사회 승인과 또 투자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로 알려져 있고요. 회사 측도 아직까지는 이 최종 검토 단계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신증권은 기존 수주 증가 흐름에다가 맞물릴 경우에는 중장기 생산 능력 확대 그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나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이슈는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생물보안법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이 연내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미 하원은 통과가 됐고요. 남은 절차는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1260H 명단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미국 국방부가 지정하고 있는 미국 공급망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 목록을 뜻하고요. 이 명단에 포함이 된다면 해당 기업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은 물론이고 보조금과 대출, 그리고 연방 조달 참여까지 제한을 모두 받게 됩니다. 지금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이번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런 제재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진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1260H 명단에 CDMO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우시 앱텍 같은 중국 CDMO 기업들도 지금 단계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중국의 CDMO 기업들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1260H의 정기 업데이트가 첫 번째 분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 시점을 중국계 CDMO가 실제로 배제가 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벤트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만약 중국 CDMO 기업이 이 명단에 포함이 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주 물량이 이제는 비중국 CDMO로 이동할 가능성을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법안을 통해서 그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구나라는 신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지금 비중국계 대형 CDMO 기업들의 존재감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중국 CDMO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반대로 좀 상승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신증권은 이것을 단기적인 테마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주 환경이 바뀌고 있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점들을 종합해서 대신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0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 최선호주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한 0.7%가량 빠지게 되면서 173만 8천 원 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볼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한데요. 우선 1260H의 명단에 1월 업데이트 결과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5공장 램프업과 수주 흐름이 계획대로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체크하시고 앞으로의 흐름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는 지금 소캠 프로젝트 2를 가동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샘플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살펴보겠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고 있는 SK 실트론과 관련해서 인수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돈을 좀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율 이야기 해볼 텐데 요즘 참 어렵죠. 어제 이제 그제였죠. 장중에 1,480원 터치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게다가 오늘 BOJ 금리 결정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캠2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샘플 납품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선제적으로 소캠2를 공급했다는 건 새로운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소캠은 쉽게 말해서 기존의 스마트폰에 쓰이던 저전력 D램을 서버용 모듈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삼성은 최근 이 LPDDR5X 칩을 64개 패키징한 소캠2 모듈을 개발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버 메모리 모듈인 RDIMM 대비 이 소캠은 대역폭이 2배, 그리고 전력 소비는 55% 이상 절감되면서 특히 렉당 전력 제약이 심한 AI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또 매력적인데요. 같은 용량 기준으로 HBM의 25에서 33% 수준인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는 최고의 고민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요, 이번에 삼성이 가장 또 먼저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 소캠2 시장 개화가 전망이 되는 가운데 메모리 업체들은 엔비디아 공급망을 초기에 선점하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삼성은 HBM에서는 후발주자였을지라도 소캠에서는 LPDDR 기반 기술력과 대량 생산 능력을 앞세워서 초기 우위를 선점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측도 삼성과 함께 소캠2를 최적화 중이다라고 공식화한 바가 있고요. 삼성전자 측은 서버용 메모리 제품군을 한층 강화해서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성능과 전력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이 소캠2는 이미 고객사 환경에서 검증을 받는 CS 단계까지 넘어간 만큼 조기 양산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삼성이 소캠 시장의 1공급자로 올라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소캠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LPDDR입니다. 그래서 이 저전력 D램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은 LPDDR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LPDDR에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지금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57.9%에 달했는데요. 특히 소캠의 기반이 되고 있는 LPDDR5X와 차세대 LPDDR6까지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모두 앞서 있는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키워드는 성능보다는 전력 효율인데요. 엔비디아도 기존 서버 D램 대신에 LPDDR 기반 메모리를 채택하고 있고 이 흐름들이 지금 소캠이라는 새로운 포팩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LPDDR6 PIM이라는 차세대 기술도 연내 스펙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연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메모리 자체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결국 온디바이스 AI 환경에 특히 유리해서 앞으로 스마트폰 혹은 엣지 디바이스, 자율주행 차량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요 파트너사와 소캠 JEDC 표준화도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캠은 삼성의 LPDDR 기술력과 AI 메모리 주도권이 교차되는 접점이자 제2의 HBM을 향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캠은 프로젝트 1을 원래 마이크론이 완전히 좀 주도를 해서 가다가 이걸 취소하고 프로젝트 2로 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까지 다시 한번 길이 열린 상황이고요. 샘플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언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의 이런 반도체 전방위적인 활약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실적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매우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과 범용 D램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2016년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HBM 가격은 20에서 30% 인상, 그리고 DDR5는 무려 60% 인상이 됐는데요. 이 DDR5의 가격 상승으로 HBM과의 격차도 절반 이하로 좁혀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D램이 지금 우주에서도 검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누리호에 실린 국산 위성 E3T 1호에 이 삼성 D램과 낸드 포함 총 10종의 반도체가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향후 약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우주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검증이 완료된다면 고부가 가치 산업인 우주 항공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소캠과 우주용 D램까지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는 지금처럼 AI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될수록 기술과 수익성, 신뢰성을 고르게 갖춘 AI 반도체 인프라 대표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략과 이걸 어떻게 실적에 반영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소캠이 지금 제2의 HBM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서 시장 안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두산 보겠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고 있는 SK 실트론 인수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테스하는 테스나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두산 테스나가 됐죠. 네, 이런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확실히 좀 힘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는 두산이 사업의 중심축을 반도체로 옮기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난 17일 SK가 보유한 SK 실트론 지분 70.6%에 대한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SK 실트론의 기업 가치를 5조 원 이상으로 봤고요. 두산이 이 안에서 실제 투입할 인수 금액은 3에서 4조 원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SK 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출발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찍어내는 도화지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전문 기업이고 12인치 웨이퍼 기준 글로벌 점유율 3위,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SK 편입 이후에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두산 입장에서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장기 성장축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남은 과제들도 아직 있습니다. 이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가장 큰 쟁점은 최태원 SK 회장이 보유한 지분 29.4%의 처리 문제입니다. 현재 우선 협상 대상에 포함된 건 SK 지분 70.6%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도 패키지로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발견될 법적이나 재무적인 쟁점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두산은 이미 실트론 공장 실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자금 마련도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내년 초에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가격과 조건 조율이 되겠는데요. 양사 모두 이번 거래의 전략적 가치가 큰 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는 단발성이 아니라 두산이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 체질 전환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7년 밥캣 인수 이후 두산이 단행하는 가장 파격적인 사업 구조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두산 쪽에서는 반도체에 있어서 힘을 좀 실겠다라는 연장선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실트론까지 만약에 더해지게 된다면 반도체에 있어서 밸류체인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다면 반도체 앞단부터 뒷단까지 한 그룹이 안에 좀 담기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 두산은 2022년 국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1위 기업인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본격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에 강점을 가진 회사로 현재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산 전자비즈는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 CCL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CCL은 PCB를 거쳐서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엔비디아 차세대 블랙웰 GB300용 CCL 품질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내년 엔비디아향 매출이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축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 세계 5위권 기업으로 반도체 공정 자동화 수요 확대에 맞물려서 AI와 로봇 기반 생산 시스템에서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SK 실트론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반도체 전후방 밸류체인이 그룹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SK 실트론이 SK그룹 소속일 때는 일부 글로벌 고객과의 거래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두산은 이 와중에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마이크론이나 TSMC와 같은 고객과의 거래폭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가격 협상력과 고객 대응력까지 함께 커지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단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 쪽에 처음으로 SMR과 관련한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두산의 행보를 좀 살펴보시면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SMR까지 3대 축으로 삼아서 이 전통적인 중후장대 기업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국내 첫 SMR 전용 공장을 창원에 짓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8천억 원으로 2031년까지 연간 20기 규모의 SMR 양산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원전이 아니라 AI 전력 인프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 SMR 수주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와 같이 글로벌 SMR 선두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이번 전용 공장 구축을 통해서 2030년경 활짝 열릴 글로벌 SMR 시장의 생산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SK실트론 인수가 반도체 부문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SMR 투자는 에너지 부문의 미래를 확정한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부문까지 더해지면서 두산은 반도체와 전력, AI라는 삼각축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그룹이 되면서 박정원 회장이 추진해온 3대 신성장 동력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기계산업 의존도를 이제 낮추고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고요. SMR과 로봇 AI 전력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두산판 초격차의 전략의 시작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확실히 반도체 쪽의 밸류체인이 탄탄해질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수협상 소식이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지도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던 외화 밀반출 규모가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엔화라고 하는데요. 엔화 밀반출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올해 1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이 된 불법 외화 반출 금액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 엔화가 120억 원, 이 전체의 3분의 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달러가 항상 1위였는데요. 지금 엔화 가치가 워낙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여행객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엔화를 몰래 들고 나가려는 시도도 늘어난 겁니다. 보통 $10,000 이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요. 이를 어기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책 사이에 현금을 끼워 넣는 이른바 책갈피 수법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걸 놓고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이학재 사장이 SNS로 공개 방박하면서 공항과 세관의 업무 책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불법 외화 반출은 법적으로는 세관 책임이지만 현장에서 검색은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MOU로 분담하고 있는 구조라서 제도와 현장 대응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건 사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외화 유출 통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오후쯤 되면 BOJ에서 금리 결정이 나올 겁니다. 지금 9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상 쪽이 좀 더 무게추가 옮겨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금리 인하는 좀 장기간 이어져 온 엔저 시대가 이제 마침표를 찍고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을 부르는 신호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행은 이제 어제부터 열린 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엔화 약세, 이른바 엔저 흐름을 용인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물가가 3%까지 오르고 수입 물가 부담도 커지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만 과거와 급격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8월 초 엔화 급등과 함께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는 시장 환경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요. 최근 엔화 약세 역시 금리 차보다는 재정 여건과 글로벌 경기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이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엔화 흐름 하나만으로 이 글로벌 투자와 환율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BOJ의 결정은 우리 외환 시장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이틀 전에 장중에 1,480원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원을 지금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이 이에 대해서 해외 마케팅을 좀 줄줄이 중단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외환 당국은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좀 선포를 하고 있고요. 제도적 규제 완화와 민간 설득 그리고 금융권 압박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먼저 은행들이 쥐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 수 있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 6월까지 유예했습니다. 이 규제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금융기관이 얼마나 외화를 들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건데요. 이걸 유예한다면 보유한 달러를 더 시장에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외국계 은행들이 본사에서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규제도 완화를 했습니다. 역시 실제 달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수출 기업은 이제 외화 대출을 설비 자금뿐만 아니라 운영 자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게 됐는데요.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도 간소화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건지 정부는 이번에 기업과 그리고 증권사까지 직접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7대 대기업 임원들을 직접 소집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달라라고 독려하면서 환율 방어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칼날은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증권사들이 이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서 이 서학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부추겨서 외화 유출을 심화시킨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압박을 느낀 대형 증권사들은 신규 해외 투자 마케팅과 광고를 일제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안으로는 달러 유출을 막고 밖으로는 달러 유입을 짜내는 이런 초강수 전략을 통해서 환율 1,500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사수하겠다라는 것이 당국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 중요한 건 오늘이 기점입니다. BOJ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엔화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따라가게 될지 혹은 좀 별개로 움직이게 될지 오후장에서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승윤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CPI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라클발 그런 악재를 좀 잘 소화해내면서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CPI 데이터에서는 일단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들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AI 진영에 좀 흔들림이 컸는데 사실 마이크론의 호실 적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10%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좀 훈풍이 깃드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다만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를 함께 살펴보자면 사실 오라클에서 촉발된 AI 진영의 우려가 우리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4,000선을 결국 방어해내지 못한 채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고환율도 역시나 문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환율로 인해서 사흘째 팔자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이 좀 더 어려워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깃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함께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은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많이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한숨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틀어진 게 아니고 그냥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시장은 좀 눌려주는 거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펀더멘탈이 훼손이 돼가지고 시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버텨보시고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화요일부터 차근히 좀 모아 가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오늘 시장은 갭 상승으로 좀 출발할 거로 보여집니다. 금요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미국 시장도 어저께 좀 좋은 분위기로 끝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상승을 해준다면 거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관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구나 이제 오라클이 뭐 여타저타 뭐 사고를 쳤니 많이 얘기가 나오면서 AI 쪽의 인프라 쪽, 특히나 전력기기라든지 원전, 전선 쪽이 많이 눌림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반등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오후에 BOJ의 금리 인상은 뭐 일단 알려진 악재입니다.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오늘은 좀 오후에는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화요일부터 좀 내가 저가에 모아갔던 종목이 있다면 오늘 갭 상승이 나왔을 때 오전에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수익 실현한 현금을 좀 챙겨놓은 다음에 오후에는 좀 시장을 천천히 지켜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간밤 미증시에서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약간의 상승세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장 전 기준으로 코스피는 0.95% 상승하면서 4,033선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나 907선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데이터 발표가 좀 나왔고 이 결과를 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라클의 악재를 마이크론은 호실적으로 덮었다라고 봐도 될지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오라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이걸 덮었다는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거면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도 좋은 건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오라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블루아울이라는 자산 운용 펀드가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거에 좀 부담을 느껴서 빠진 것뿐이지 오라클의 뭐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좀 본다면 블랙록의 자회사인 블랙스톤과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 만약에 블랙스톤이라는 회사하고 블루아울이라는 자산펀드사하고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 현재 오라클을 째려보는 이유, 오라클을 계속해서 쿡쿡 찔러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너는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빚도 많은데 여기서 빚을 또 내? 라고 하면서 시장에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억지로 좀 눌리는 듯한 좀 흐름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라클에 대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금 이슈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길게 갈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눌렸던 이번 주의 주가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훨씬 찾아보시는 게 더 좋았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발생한 오라클의 자금 이슈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1.6% 오름세 보이면서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전에 움직이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해서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는 이 흐름이 좀 확장돼서 스페이스X에 투자를 단행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흐름이 좋았는데
있는데요. 오늘 장 전에서도 지금 15%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를 포트에 담아가 보자면 어디까지 좀 펼쳐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좀 좋은 섹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실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뭐 돈도 못 버는데, 에이, 그거 지금 뭐 당장에 사업이 커지지도 않는데 무슨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항상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주를 투자를 하실 거면 오히려 이런 섹터를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방금 김건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오전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우주항공이 좋은 이유는 어제 미국의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주항공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 우주항공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에는 오랜 격언이 있죠. 항상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격언이 있듯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인가요? 아니면 저번 주 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누리호 발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가능하건 안 가능한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몰리고 인기가 많은 섹터로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라든지 그런 옥석 고르기만 잘하신다면 저는 내년까지도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로보테마와 비슷하게 같은 성장주로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로 보여지니까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스터디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우주항공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스페이스X 그리고 우주 관련주 쪽으로 시세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이쪽으로 옥석 고르기만 잘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시선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저가 매수가 약간은 들어오긴 합니다. 사실 어제는 LG엔솔의 포드와의 계약 해지 이슈로 인해서 센티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ESS 쪽으로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떨어질 때 담아가자라는 전략들 유효할까요? 뭐 일단은 뭐 개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초반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어제 보니까 포드와 CATL이 또 이제 LFP 쪽으로 또 합장모를 세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센티는 조금은 하향 평준화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는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간다기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좀 대응하시는 게 현 시점에선 좀 좋아 보인다.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드와 CATL의 좀 합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약간의 관망 자세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 0.8%대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 출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라클발 충격을 잘 소화해냈고요. CPI 데이터까지 잘 확인을 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면서 전반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동안은 또 AI 진영의 흔들림이 꽤나 컸었는데요. 그래도 어제장에서는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미친 영향, 정규장에서 10%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분위기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5% 상승하면서 4,000선 다시 회복을 하고 4,04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76% 상승 9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좀 매수세가 모이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1.3%대 오름세, SK하이닉스는 3%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오라클발 악재를 덮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가량 상승을 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출발이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까 장 전에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장 출발하고 나서는 0.3%가량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포드와의 배터리 계약 해지 이슈가 좀 오늘 장까지도 이어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5%대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ABL 바이오만 지금 장 출발에 0.7%가량 빠지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의 흐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래도 강보합권의 빨간불 좀 나타내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그동안 시장이 안 갈 때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제까지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장 안에서는 그래도 0.7%대 빨간불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86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덜어내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쪽에서는 개인만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함께 동시에 보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로 확인을 해보자면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훈풍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오르면서 4,0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0.5%대 빨간불 켜져 있는데 다만 외국인이 여전히 환율에 대한 문제 때문인 건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덜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우리 예상했던 대로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고 단숨에 이제 4,000포인트를 회복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4,000을 기준선으로 해서 뭐 깨졌다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회복했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4,000포인트를 만약에 깼다라고 하면 어떠한 세력이든 밑에서 받쳐서 매수해서 다시 4,000을 회복해주는 세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시장에선 그게 분명히 나오고 있고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오늘의 수급 상황을 좀 본다면 요거를 제가 꼭 이 시간에 찝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한 5분, 4분 정도 흘러온 상황에서 코스피에서 100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한 1,8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의미 있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처럼 외국인들이 현선물 합쳐가지고 2조 넘게 매도를 하는 그러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은 거의 무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보통은 이제 대량으로 기관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마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외국인들도 거의 휴가를 많이 가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저번 주에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북클로징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내년을 준비해야지 라는 듯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주셨다시피 환율이 강세로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주된 원인은 아니다. 왜냐면 요즘에 환율이 정말 많이 올라와서 1,470원까지 뚫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46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좀 찜찜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에 따른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연말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중심을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을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AI 쪽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기보단 시장 전에 제가 찝어드렸다시피 AI 쪽 인프라라고 하죠. 전력기기,
전력 설비, 전선, 원전. 그러니까 AI에 필요한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AI 인프라라고 하는데 그 AI 인프라가 오라클의 악재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걸 오늘 하루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해주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주항공 쪽도 오늘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로봇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성장주들을 보실 땐 항상 성장의 모멘텀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엔 미국 정부까지도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고 뭐 혹자는 이럴 수도 있죠. 미국에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랑 무슨 연관이 있어? 우리나라가 뭘 얼마나 납품을 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스페이스X를 위해서 미리 선투자한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테마로 인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우주항공주를 들어간다기보단 원래 수급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우주항공 쪽을 좀 겨냥을 해보신다면 연말까지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오늘은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갭상승이 팡 하고 튀어나온 다음에요. 금요일 일단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엄습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 차분히 전강 후약의 느낌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갭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짧게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지금 시장은 11월 달 때처럼 계속해서 10월 달 때처럼 계속해서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병살타라든지 희생타라든지 안타, 그러니까 짧게 수익을 좀 챙겨가는 조금은 재빠른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보다는 약간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럴 때 수익을 좀 챙겨가보는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섹터를 살펴보니까 전력 설비 쪽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AI 진영이 무너지면서 이쪽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3%대 오름세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1.7%가량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쪽에 대한 무게감을 봤을 때 여전히 모아가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전력 섹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거기다가 미국의 노후 전선망 교체권도 충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딱 생각하면 반도체 기판 쪽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보통 별명이 있잖아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고전압 변압기라든지 승합기, 감압기, 그다음에 특수 변압기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또 수출을 되게 많이 해요. 물론 뭐 지휘번호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도 많기는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가성비죠. 납품도 잘하고 가격도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내 전력기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게 결국엔 AI 산업에 올라가려면 전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AI 산업의 지금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전기가 없어서 칩은 많은데 꽂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저평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올라갈 만한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AI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전력 설비 쪽으로는 올라갈 만한 룸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바이오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장의 바이오 센티는 알지노믹스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상장 첫날 주가가 300% 직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상한가 달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RNA 치료제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 나가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상 제약바이오를 얘기를 할 때 기술 플랫폼을 할 것이냐, 네. 비만약을 할 것이냐, 요거 두 개 중에 꼭 고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알지노믹스는 어저께 이제 따따상이라고 하죠. 300% 올라갔고 오늘도 지금 상한가 올라가서 상이 풀리질 않고 있어요. 네. 아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RNA 치료제에 관련돼 있는 종목인
올릭스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시장 대비 올릭스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찝어드렸는데 올릭스가 어저께 좀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올릭스가 이 R&A 플랫폼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일라이릴리와 그다음에 우리 화장품으로 좀 유명하죠. 로레알이라는 회사랑 같이 기술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뉴스가 어떤 게 나왔냐면 로레알에서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 게 좀 이상하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아마 앵커님이 여쭤보신 R&A 쪽에서 보시려면 여전히 올릭스 쪽을 보시는 게 좋다. 알지노믹스는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 R&A 치료제에 관련돼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습니다.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도 올릭스는 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올릭스는 아직도 2조 한 6천억, 7천억 정도 되겠죠. 2조 7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조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다른 R&A 치료제를 찾아보자면 올릭스가 있는데 올릭스도 오늘 장안에서 한 4%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동안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오 기업 에임드 바이오가 있잖아요. 네. 잘 가다가 중간에 한번 눌려지는 구간이 있고 그 뒤로 잘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알지노믹스도 혹시나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담아가도 된다라고 보실까요? 만약에 이렇게 눌러준다면 알지노믹스도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가능하다. 충분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올릭스를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네. 보통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고평가다. 무조건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데 제약바이오의 기술 플랫폼들은 달라요. 얘네들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라이릴리 뭐 이런 애들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알지노믹스가 제가 주가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려와서 좀 조정을 받아준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올릭스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알지노믹스도 충분히 주가가 좀 눌려졌을 때 담아가는 전략들도 유효하다라는 시선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산그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SK 실트론을 인수하게 됐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밸류체인이 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8% 급락했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한 1%대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당장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길게 본다면 충분히 센티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두산도 이제 반도체가 돈이 된다는 걸 냄새 맡았구나. 네. 두산이 원래는 두산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후공정에 대해서만 좀 무게를 실었는데 이제는 후공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저는 두산이 돈 냄새를 잘 맡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저께 이제 두산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은 시장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고요. 예전에 두산을 생각해 보시면 두산건설을 살리려고 막 증자하고 주주들한테 돈 막 갖다 쓰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고 거기다가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중공업으로 사업 체계를 변경할 때도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산그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해? 그럼 예전처럼 또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마 시장의 심리에는 좀 심어져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산이 어제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두산이 인수하려는 SK 실트론이라는 회사는요. 웨이퍼 제조 공정업체로서 12인치짜리 웨이퍼를 만드는데 단독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산이 지금 후공정을 두산 테스나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까지 전공정을 맡고 있는 웨이퍼 제조까지 가져간다면 두산은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다만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본다면 두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전고점을 벗겨낼 만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SK 실트론 인수 이슈로 인해서 두산의 체질 변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으니까요. 지금은 관망 자세를 취하되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는 시선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져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의 상승폭이 반납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4022선 지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그래도 강보합 지키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천선 위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보합 지키면서 움직임 나타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좀 덜어내는 모습, 선물 시장은 조금 좀 들어오는 모습 나타납니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참 요즘 시장 참 어렵죠. 네, 뭐 그러니까요. 하루 가서는 뭐 급락이다, 뭐 AI 거품이다 얘기하다가 또 오늘 돼서는 갑자기 뭐 실적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반도체주는 또 잘 안 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만큼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크리스마스 한 2주 전부터는 뭐 아이비들부터 해서 그쵸. 뭐 운용사들 전부 다 놀자판입니다. 뭐 그래봐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대로 가고 또 새해 인사는 새해 인사대로 하는데 뭐 미국의 뭐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이미 신년에 대해서 좀 눌러놓는 주가를 좀 눌러놓는 양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거는 일단 어제 낙폭에 대비했을 때 단기적인 어떤 반등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12시에 이제 그렇죠. 일본의 이제 금융정책 경정회의가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금리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이제 0.75%로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도 사실 지난 30몇 년 동안 연봉을 계속 동결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자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의원들이 나오면서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 봄에 하는데 이거를 춘투라고 해요. 그래서 임금 협상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춘투가 보통 이제 내년 한 3월 보통 한 3월 정도에 열립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기업들에게 너희 이 정도까지는 올려도 괜찮아. 대신 여기에 대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또 저축 돌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정책 금리를 결정해 주겠다라는 걸 만들어 주는 게 이 금융결정회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올해는 일본 금리가 이제 0.75까지 뭐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9월 달에 진행을 했던 일본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이제 일본 은행이 갖고 있던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이 ETF를 이제 장부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7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37조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매년 한 3천억 정도씩 이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단순 계산을 해봤더니 한 112년 걸려요. 그 말은 시장의 여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매각할 테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만 일본도 지난 30년 동안 부각됐던 이 자산 가치에 대해서 매각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겠죠. 지금 환율도 높고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환율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수출 자체는 좋은데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뭐 내수 부진이라든가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셔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시장은 이제 조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낙폭이 컸던 섹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섹터가 이 포드사로부터 이제 계약 취소가 나오면서 나왔던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주워 담더라도 지금은 큰 비중보다는 여러 번 잘게 쪼개서 담아주셔야 된다. 오히려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고요. 오히려 내년에 신년 기대감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은 더 침착하게 되어 가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조언을 먼저 주셨습니다.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다.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을 좀 대비하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일정들이 오늘 많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후에는 BOJ가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 정규장 열리게 되면 세마녀의 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응이 따로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지금 연말 들어서면 항상 이제 익절가 손절가 잘 지키셔야 한다는 이유가 뭐 사실 좋은 종목을 싸게 샀는데 이거 무조건 포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다시 재매수 시점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시점을 판단을 한 상태에서 익절가 손절가를 지키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뭐 2차 전지 섹터 어제만 하더라도 갑자기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이제 2차 전지 끝났습니까? 내년에 다 간다고 했는데 AI 섹터 잘 가면은 ESS 장치 필요할 건데 이거 무조건 떨어지나요?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그쵸.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출 자체는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 뭡니까? 패닉셀이에요. 그러니까 포드가 지금 계약 취소하겠다는 내용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 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냅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마치 2023년도에 있었던 그 이슈처럼 우리가 에코프로 400만 원 갑니다라는 이슈에서 너도 나도 다 샀는데 결국 그쵸. 어떻습니까? 빠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또 급하게 던지는 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지금 힘없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지 마냥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매매는 대응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비는 시장에 대한 어떤 중장기 모멘텀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관리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될수록 익절가, 손절가 잘 지키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날이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테마들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일단 원전을 좀 잡아봤습니다. 물론 원전보다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확산해서 핵융합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제네시스 미션이 출범이 됐죠. 국가가 주도로 해서 하는 AI 국가 프로젝트로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지금 원자력과 핵융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과 관련된 기업 TA라는 기업을 합병한다라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같이 좀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우주 쪽도 제네시스 미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나노팀이 가장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는데 상한가 현재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발로 핵융합과 우주항공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이고요. AI 거품론, 버블론 막 이야기 나오다가 그나마 마이크론이 실적을 좀 잘 내놓게 되면서 잠재워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더 잘 나왔죠. EPS 같은 경우에 4달러 예상을 좀 했었는데 나온 거 보니까 8달러로 2배 이상 잘 나온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인프라 개발입니다. 이쪽도 뭐 AI와 전력 인프라는 또 떼놓을 수 없는 짝꿍처럼 움직이는 섹터이기도 하죠. 이쪽은 사실 주가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같이 눌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지 이야기 다양한 각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전과 아이디어 조금 확장해서 핵융합 쪽으로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미디어 발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 핵융합은 그 개념 자체도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주기는 하는데 오늘 나오는 반등은 단기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장기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그 시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호로. 왜냐면은 네. 이제 핵융합 에너지나 아니면 이제 뭐 핵분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원자에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융합 에너지와 핵분열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기술력에 대한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걸 또 미국이 쉽게 양보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제 원전법 이슈가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또 뭐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웨스팅하우스한테 그동안에 개평도 줘가면서 억울하게 돈 끌어다 줬는데 뭐 하나 못 얻어오겠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실적에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면 원전을 가동을 하든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우라늄 가격을 주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라늄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는 이제 캐나다의 카메코, 그러니까 우라늄 네. 광산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계속 네. 지금 조정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두산얼비트랑 지금 차트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의도적으로 가격이 좀 낮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AI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에너지를 빨리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왜? 설비가 간단하거든요. 근데 유지 관리 면에서는 이제 유지 관리나 운용 수명 면에서는 오히려 원전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우라늄 가격도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지금 그러면은 왜 우라늄 가격이 다시 이제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라늄 관련 기업들이 왜 조정이 나왔느냐? 네. 일단 원전을 짓기 위해 지으려면 일단 부지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원전 하나 가동하는 것도 위험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신규 원전 짓겠습니다 하면 이거 제발 저희 집에 지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IT 기업들이나 통신 기업들이 먼저 간 이후에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전 발전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시효는 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야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갔고 어떻게 보면 원전 이슈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17,000원이었거든요. 지금 몇 네. 배입니까? 거의 뭐 5배까지 올라갔어요. 5배, 6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빠진 격이지만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애널리스트들 다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세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만 주가가 좀 빨리 급등한 반면에 실적 견인이 어디에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셨을 때는 저는 일단 핵융합에너지는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보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좀 급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슈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좋은 모멘텀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모멘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호를 받아들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갖춰서 종목들 가려봐야 된다라는 조언의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거품론이 다시 좀 부각이 되나 싶었다가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조금은 좀 잠재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제 이제 오라클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은 기술주들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오라클 이슈만 가지고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IT 종목들이 다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AI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잘 갔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수요가 높다. 뭐 이거는 다 알고는 계셨을 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요가 언제까지 지속성 있게 유지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잖아요. 자, 4분기 실적 안 나오면은 그때 또 투매가 나오겠죠. 근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라클이 의시사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과거의 SVP 사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뭐 엔비디아도 가끔 올라간다더라, TSMC 잘 간다더라 했는데 갑자기 이거 반도체 겨울에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AI 지금 챗GPT고 뭐고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너도 나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얘네들 돈을 못 버는데? 그럼 이거 누가 쓰지? 이런 회사들 다 10종 팔고 10개 중에서 살아남는 거 한두 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장될 기업들인데 얘네들은 투자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뱅크런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AI 거품론이 가장 이제 AI 거품론이 이제 현실화가 됐을 때 나오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 될 텐데 자 그러면 AI 설비가 과다하다고 얘기했던 그 원인이 뭐냐면 일단 오라클이 이번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려고 했냐면은 사실은 오픈 AI입니다.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에요. 샘 올트먼이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 짓겠다. 우리도 네. 반도체 라인 더 필요하다. 파운드리 협력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반도체 구걸하러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고 이거 지금 당장 지어서 완공이 돼야 될 텐데 완공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건물도 들어 올려야 되고 여기에 전력 설비 깔아야 되고요. 근데 전력 설비를 뭐 제가 일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코드 꽂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 가동 땡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전력이 있고 발전소도 지금 안 지어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원전도 지금 미국이 과거에 그 쓰리마일 섬이 그 멜트다운 때문에 원전 가동 중단했던 거 다시 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소유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옛날에 막아놨던 원전도 다시 틀어야 될 정도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새로 뭐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고 해서 여기에 바로 자 전기 트세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지었어요. 빨리 운 좋게 빨리 뚝딱 만들어서 칩 다 집어넣고요. 세팅 다 끝났다고 칩시다.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그럼 가동할 수 있는 없네요. 이거 그냥 창고예요. 그냥 아무도 못 쓰는 창고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엑시트가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할까요? 못하죠.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아울 캐피탈이 오라클한테 추진했던 이 사업에서 갑자기 발을 빼게 된 이유는 엑시트 시점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금을 빌려주고 여기서 이자를 받아요, 이자 받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인데 이게 늦어지면은 매출 차이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건데 자 KINX나 뭐 지금 보신 것처럼 가비아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좀 괜찮고 뭐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매력적이죠. 지금도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지금 펀더멘탈이 좀 약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 펀더멘탈이 약했던 기업이라고 해서 수급이 안 들어갔느냐?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새벽에 네. 미국장 마감 시황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일 나스닥 갈 것 같은 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CPI 지표와 별개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제 좀 좋을 거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어떻게 알았느냐? 자 어제 오늘 지금 이제 제가 5분봉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오라클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장 막판에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범이었던 그러니까 주가를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주범인 오라클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 초반에 급락 나왔을 때 샀다가 빠졌다가 그리고 장 막판에 오히려 매수세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시면은 아 이거 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슈는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대응을 한 것은 있지만은 신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저가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 아니면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주체들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구나. 이런 걸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연말까지도 이렇게 힘없이 빠지는 거 대비하셔야 되고 손실이 나는 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거.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실적이 당장 나빠진 기업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도 담는 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리밸런싱이 아직까지는 계속 될 거예요. 왜? 자 내년에도 IT 간다 안 간다. 자 애널리스트 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년에도 반도체 가요 안 가요? 다 간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네. 얼마 갑니까 얘기를 할 때는 지금은 얘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어차피 연말까지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인데 내년에 12만 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올해 예를 들어서 9만 원까지 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8만 전자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내년에 12만 원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느 게 더 시장에서는 반갑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이런 거를 되게 마케팅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리포트 나올 때 내년 1월이 가장 리포트 많이 나온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자 기대감이 올랐으니 이제는 실적으로 보일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수주 모멘텀 본격화된다.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착수 시작했다. 사람 뽑는다. 뭐 가동률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 자극적으로 타이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저도 많이 드리지만은 항상 그 재무제표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항상 기대 심리와 어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장에 대한 심리를 이용을 하셔서 단기적으로는 내가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비중 늘려놨다가 내년에 주가가 얼마 정도 되면은 이때 한번 비중을 다시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중이 과다해지는 것만 좀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거품론이 나왔을 때 빠지는 부분이 기회로 활용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랑 짝꿍으로 움직이는 쪽이 좀 인프라 개발 쪽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올해도 사실 상승세가 있기는 했지만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근거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유틸리티나 아니면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산업 가동화가 정상이 될 겁니다. 네. 올해 가장 큰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올해 정말 시장의 큰 이슈.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굵직한 게 있어요. 뭐 에이펙을 비롯해서 우리가 뭐 피지컬에도 있었겠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건 관세입니다. 왜? 아무리 반도체 좋으면 뭐합니까? 관세 매기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비싼 제품을 쉽게 사지가 못할 것이다, 미국도.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도 기회가 있다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우에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다 지금 팔면은 얘네들은 관세 안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잘 팔릴 거다. 이런 얘기했던 거죠. 현대차, 기아도 갔던 이유가 쟤네 미국에 조지아 공장이 있으니까 저거로 싼 맛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관세 만약에 똑같이 계속 적용한다 이런 얘기해버렸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계속 시장 눌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에이펙 때 왜 올라갔습니까?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동차가 더 폭발적으로 가면서 피지컬 AI 지금 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 뭐 바뀐 게 있습니까? 현대차 똑같이 차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3분기 매출은 오히려 2분기에 대비해서 더 1분기, 2분기 대비했을 때 더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왜? 관세 영향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이제 이거 똑같아. 고객님, 이거 자동차 현대차 결정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다음 달에 사시면은 세금 관세 붙어가지고 제품 25% 가격이 뛰어요. 지금 살래요? 아니면 한 달 뒤에 25%더 비싸게 살래요? 지금 살래요? 이렇게. 그게 1분기에 매출이 잘 팔렸던 원인이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이미 25%로 적용이 됐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2월 돼서 이거 11월 1일자로 소급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지금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차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이제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업기계, 공작기계들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 확충들이 될 수 있는 자금들을 쓸 수 있습니다. 공장들이나 기업들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지원금 조정을 마련을 하겠죠. 정책자금 보전을 하겠죠. 자, 두 번째, AI발 에너지 수요, 전력 인프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신 라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선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코닝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광섬유 아시죠? 이 광섬유를 굉장히 개발을 해서 미국 전역에다가 쫙 깔아놨던 기업이 코닝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요, 실제로 깔아놓고요,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왜? IT 버블 터지면서 매설했던 그 광섬유의 90%를 사실상 쓰지도 못했어요. 90에서 95%를 쓰지도 못하고 지금도 미국 전역에 매설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코닝이 갑자기 부각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땅에 있는 거 무슨 뭐 산에 뭐 인삼 캐듯이 이거 랜선 들쳐가지고 다시 연결하면 되겠다 이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어쨌든 깔아본 경력이 있고 그리고 미국 내 인프라의 수요에 대해서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 경험이 있고 시설 설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얘네 다시 이거 교체 수요로 만들어버리면 매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코닝 같은 기업들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뭐 랜선 기업 뭐 이렇게 보긴 좀 그렇죠. 뭐 통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통신 기기, 5G, 6G 장비들 그리고 위성 그리고 전력 설비들 이쪽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영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I발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인데 자 일단은 이제 올해 상승에서는 사실은 이 자원 개발 영향들도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AI 인프라 섹터는 AI 인프라 섹터대로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반 시설 관련된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 개발 경쟁이 이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히토류 경쟁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히토류 대체 기업들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재를 다른 곳에 수급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오지 않는 자원들을 어딘가서 수급을 한다는 거는 광산 기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광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어디다가 곡괭이 하나 들고 청바지 입고 가서 깡깡깡 캐면은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탐사도 해야 되고 지질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이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중국이 반도체 굴기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화웨이의 14나노급 제품이랑 미국의 2나노급 제품이랑 HBM 제품이랑 지금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AI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를 증명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자가 가게 되면 중국은 히토류 수출 이런 것들 더 자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돈이 벌린다 하더라도 우위를 갖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계속 커진다라고 하면은 에너지부터 해서 희귀 광물 탐사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자원 개발 쪽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내년에 운이 좋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평화 협상이 됐다고 칩시다. 종전이 된다고 치면은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거는 유가 하락이에요. 왜? 지금 러시아가 금수 조치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몰래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배에 선적을 해서 지금 몰래 팔고 있어요. 이게 걸려가지고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계속 이제 다른 배를 격침을 시키니까 너희 왜 러시아 배도 아닌데 격침시키냐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종전이 되고 나면은 이제 금수조치 풀릴 거잖아요. 지금까지 못 팔았던 원유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원유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또 러시아예요. 천연가스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럼 이 가스들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타격 보는 국가들은 산유국들이랑 그다음에 가스 수출국들이겠죠.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무서우니까 지난 에이펙 때 이런 얘기를 에이펙에 관세 협상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한국 너희 무조건 우리나라 천연가스 얼마 이상 사줘야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협상 내보낸 순간에는 러시아 거 써버리면은 자기네들 손해 보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이제 실제로 협상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더 빨리 생산을 많이 하느냐가 덤핑 경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 경제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뭐 화공 플랜트라든가 석유 시추공들, 여기 오일 리그 그리고 천연가스 여기에서는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플랜트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산업 가동화가 정상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도의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기업들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SO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SK이노베이션, 뭐 두산중공업 많은 기업들 좀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좀 나름 원픽으로 좀 볼 만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삼성 E&A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사명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근데 이 삼성 E&A라고 하니까 검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삼성 엔지니어링 때는 엔지니어링을 한글로 썼어요. 근데 삼성 E&A 할 때는 E&A를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맞아요. 영어랑 이 엔드 기호를 써놨기 때문에 검색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엔지니어링 때 시절을 좀 떠올려 보시면 딱 기억이 날 겁니다. 얘네 화공 플랜트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 그래서 중동이나 사우디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번에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한 13%, 15% 정도 이렇게 좀 급감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세 영향도 있고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좀 일부 둔화된 건 있어요. 발주 둔화가 된 건 있지만은 뭐 고정비 대비했을 때 그래도 프로젝트 마진율을 좀 개선을 하게 되면서 손실폭을 잘 줄여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내년부터는 또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청정 에너지 시장까지도 지금 계속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 플랜트 사업도 지금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블루 수소 시설이랑 그다음에 수전의 기술 기반 그린 수소 시설을 담당을 하는 게 이 삼성 E&A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뭐 석유 쪽만 딱 기억하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니다. 이제는 친환경 분야에서도 발을 뻗고 이제 매출을 만드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도 화공 분야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우디는 이제 이번에 하수 처리 프로젝트를 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대상자로 지금 이미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후보군으로 지금 선정된 상태인데 삼성 E&A 뭐 이번에 사우디께 좀 아쉽게 놓친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중동 내 포지션들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뭐 내년에 3만 원 돌파까지는 좀 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는 제가 22,000원까지 폭을 좀 넓게 드릴 텐데 여전히 지금 시장은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주들
호흡을 길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집을 하신다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걸 좀 공고를 드리기 때문에 네. 큰 비중으로 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우리가 침착하게 그리고 내년에 경기 부활을 함께 동반하면서 꾸준히 매수하시자라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삼성 E&A까지 들어봤습니다. 호흡 길게 가져가야 된다. 매집한다 하면 내년 3월까지 기간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일 AI 회의론으로 인해서 흔들리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 예상보다 낮게 나왔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라클이 좀 촉발했던 AI 버블도 있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진정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4,000피를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던 우리 코스피였는데요. 이 반등 흐름을 같이 타고 갈 수 있을지 지수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래도 장 시작과 동시에 좀 힘차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4,0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고 중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요. 이내 다시 빨간불 함께 켜주면서 901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지금 1,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매수로 전환해준 모습이고요. 기관과 함께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두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매도 물량을 소폭 줄이기는 했지만요. 일단은 같이 덜어내고 있는 흐름이고 개인이 1,200억 원 넘게 사자세 흐름 보이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반도체 투톱은 좀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마이크론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같이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파란불을 켜주면서 0.46%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1%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엔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후폭풍이 좀 생기기는 했죠. LG엔솔 안에서 악재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포드와 배터리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통보를 좀 받게 됐었는데요. 사실 유럽 가동률에 있어서도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물량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생긴 요소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3%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르면 연내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예정이죠. 이 안에서 국내 CDMO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조방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는 우호적인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LNG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K조선이 호황기를 입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0.54% 오릅니다. 어제 이제 창원에 첫 SMR 전용 공장을 지었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오게 됐었죠. 이로 인해서 상승 탄력 오늘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우주항공 섹터 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3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셀트리온은 내립니다. 0.38%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KB금융도 0.81% 소폭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분위기보다도 이벤트를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후 12시 되면 BOJ 쪽에서 금리 결정 나올 거고요. 3시 30분 되면 BOJ 쪽에서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안에서 변동성과 또 환율의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뉴욕 증시 오늘 정규장 열리면 새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